오늘 뭐 제가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우선 이상목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얘기를 듣고 그 주제 어떻게 잡으시는가 보고 그거 맞춰서 나는 잡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작전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가량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에 그 전사라고 할까요? 혹은 그 기초를 아주 탄탄히 쌓아주셔서 드리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의식이죠. 그게 지금 제가 맡은 사명입니다. 근데 저는 제 전공이 일단 신경과학, 우리 임상신경학, 신경과 의사고요. 그다음에 신경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 기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지과학 협동과정에 같이 관여하면서 인지과학에 관련된 여러 응용 연구들을 인지과학 연구소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요약인데요. 뭐 중간에 혹시 어디 다른 데 가셔야 되거나 뭐 좋으실 가능성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그 요약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우기에는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 이제 한 10분 정도는 신경과학적, 과학적, 뇌과학적인 사실들에 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뇌에서 어떻게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뇌가 어떻게 기억을 산출해내는지 뭐 이 두 가지 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코딩입니다. 그냥 경험을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을 물질화하는 것 그게 이제 학습이죠. 머릿속에 뭔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하루 종일 공부하실 건데 오늘 마지막 저녁 때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뇌 속에 아무런 물질적 변화가 안 일어났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시는 거죠. 자, 반대로 오늘 이제 많은 걸 축적하신 다음에 한 달쯤 후에 누구하고 뭐 토론하다 보니까 누가 의식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거들어야 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폼이 나게 뭔가를 행동을 하려면 뇌 속에 오늘 축적해 놓으신 것들이 발현이 돼야 되겠죠. 그 뇌 속에 물질적인 형태로 저장이 돼 있던 경험이 다시 되살아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이런 것들이 뇌의 물질적 변화로 축적이 되고 그게 시간이 참 지난 다음에 뭐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이게 몇 초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몇 주, 몇 년 여러분 평생 자기 행동을 하는데 다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정을 이제 뇌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현재 뇌과학에서 이제 밝혀낸 사실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주제를 오늘의 주제하고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탐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식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조금 우리가 사유를 해보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관련지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나가시더라도 손해보기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명과 의식을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면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일반적인 입장들은 대립적 개념으로 이 둘의 관계를 탐색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생각할 때 조에와 비오스 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철학자들이 있죠?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소위 bare life 아주 생존의 수준에서 먹고 살고 싸고 뭐 하는 그런 생물학적 차원의 삶. 그 비오스는
그 생물학적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과정을 비우스다. 이렇게 이제 힐랍 철학에서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고 우리 아감벤 선생님이나 그죠? 등등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의식과 생명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우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린 건데, 이 예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대립적인 사고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두 번째 예를 들면 인지과학에서는 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그 대립적 개념은 사실 인지과학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전제인데요. 그건 사실 데카르트로부터 유래된 대립적 개념입니다. 이 마음과 뇌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대립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뇌의 다른 인지적인 작용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mind body problem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못 내고 있죠,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hard problem이다. 뭐 다른 문제들은 easy problem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hard problem이라고 표현하는 심리철학자도 있을 정도로 그 두 가지를 이제 대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대립각의 가장 큰 핵심은 뇌라고 하는 물질을 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혹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적 관점에서 되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오늘 저한테 이 얘기를 아마 하라고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대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둘을 바라보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분명한 한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 입장을 결론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게 왜 연속적인가? 둘 다 자가 조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가 조직화라고 하는 거를 self organization의 번역어로 저는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그걸 흔히 자기 조직화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조직화라고 할 때는 그 자기라고 하는 혹은 self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organizing the self. 그러면 주어가 없잖아요. 저는 모 국회의원처럼 주어 없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self는 사실은 주어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주어의 의미로 쓸 때는 자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 그거는 자기가 뭘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자기라고 할 때는 이게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그래서 자가 조직화 이렇게 이제 썼는데, 아마 이 포스터 보신 분들이 다들 이거 오타 있네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생명과 의식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인데, 그 연속적인 과정의 내용은 결국 자가 조직화다. 자가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지구 자체도 사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셨고, 우주 전체, 형이상학적으로는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객체와 주체의 분별이나 구별이 아니고 서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이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생명과 의식이 연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근거들을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마세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조직화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중에 특히 의식의 경우는 이 학습 과정과 기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정신의 상호작용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기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결론을 다 외우셨을 테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 근거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요약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는
뭐 오늘 아침에 와서 들은 얘기지만 우리 지구화 사람들에서 이제 베르그성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심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 베르그송이 상당히 인사이트풀하게 이 부분을 한 20세기 초반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물질과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Matter and Memory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읽기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 속에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가 있고, 그 인사이트들의 근원 혹은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20세기 초반에 아주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던 신경 심리학,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행동 신경학, 뭐 이런 성과들을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흡수하고 그걸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정리해내는 그런 이제 저작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뭐 그 책 직전에 나온 것들, 그거보다 먼저 나오거나 뭐 비슷한 주제를 다룬 것 중에 의식에 관련된 것은 이제 시간과 자유의지라는 책이죠. 원래는 그게 이제 의식과 의식에 주어진 자료에 관하여 뭐 이런 이제 제목이 잡혀있는데, 그런 이제 사유의 내용들의 흐름이 사실 20세기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철학적 작업들 속에서도 그 베르그송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베르그송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는 그 화이테드죠. 그 화이테드도 비슷한 사유 혹은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20세기 초반에 큰 철학을 만들었는데, 사유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20세기 후반 혹은 21세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형이상학적 사고는 사실 스케일이 한 2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임 스케일. 한번 이렇게 사고의 패턴이 바뀌면, 그래서 아직 한 100년 정도는 더 유효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 형이상학적 사고를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들이 되는 다른 담론들은 사이즈가 좀 작죠. 뭐 한 10년, 20년짜리 담론도 있고, 뭐 지구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담론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지난번에 송기영 교수께 여쭤봤더니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아직도 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형이상학적 연구 혹은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호흡의 사유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정치학, 윤리학, 경제학 이런 수준의 담론들은 훨씬 스케일이 좀 짧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층위의 사유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반면에 과학적 사실의 수명은 대부분 훨씬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축적되는 속도가 빠른 만큼 또 이 갱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바로바로 흡수하면서 자기의 사회체계에 깊게 침전물로 소화해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제 내용 중에 뭐 기억이나 학습에 관련된 뇌과학적 사실들이 한 절반 정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학장이 학생들 앞에 모아놓고 신입생들 뭐 얘기를 하는데, 자네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할 것들의 절반은 거짓말이니까 그 절반을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게. 바로 그게 이제 과학자들의 태도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린 것은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흐름이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셨듯이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깼는데 갑자기 단절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죠? 되게 연속적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연속적이라는 느낌 자체도 의식의 산출입니다. 그 의식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깨지는 순간들이 사실은 의식이 그거를 단절됐다고 하는 걸 커버업을 하든지 혹은 멀쩡히 연속적인데 단절적이라고 느낀다 라고 하는 그 두 층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세 층위로 나눴는데, 우리가 객관적 혹은 과학적인 사실들로 입증된 이제 물리적 현상들에서는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바뀌고 있고 그것이 단절적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태양이 5분 전에 없어졌어요. 실제로. 근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8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3분 전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태양이. 그래서 좀 이따 갑자기 태양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태양이 없어졌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인과적인 흐름 혹은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태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물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해프닝들, 단절적인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그거를 의식 수준에서, 사유의 수준에서 연결성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 중간 단계쯤에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뉴럴 프로세스죠.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어서 그게 물리적 차원의 어떤 이벤트들과 우리의 심리적인 이벤트들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를 이제 인지신경과학이라고 그러고요. 그 인지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심리적 현상과 혹은 정신현상과 혹은 뇌에서 작동되고 있는 전기화학적 이벤트들, 그런 사건들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건 뭐 상당히 오래된 연구 결과인데 이 뇌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 실리콘 칩과는 좀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리콘 칩은 기본적으로 전기 현상, 전자의 흐름에 의한 현상이죠. 근데 이 신경세포들의 덩어리인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기 현상도 일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활성전위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 혹은 신경세포 내부에서 쭉 신호가 전달될 때는 전기 현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전기 현상 자체도 전자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위의 변화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화학적인 변화긴 한데 어쨌든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정보 전달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적,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에서 그거는 아주 purely chemical process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혹은 정보 전달 체계 전체가 뇌는 전기화학적 체계이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칩은 전자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칙적이죠. 규칙적이죠. 법칙을 따릅니다. 전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뇌에서는 전기 현상과 화학적 현상이 두 가지가 두 층위로 분리되는 바람에 아마 그게 이제 진화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데 플렉서빌리티가 들어갑니다. 자유도가 엄청 높아져.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성과 더불어 그래서 규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똑같이 반복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ifference and repetition 이라고 하는 현상에서 그 difference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의 철학적 깨달음이 뇌 속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표시되고 있는 그림은 원숭이 뇌에다가 아주 잔인한 실험을 한 커다란 전극을 꽂고 그래서 전극을 이제 두개골을 뚫고 심어서 신경세포에 접근을 시키고 그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는 전위 변화, 액션 포텐셜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그 활동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에서도 원숭이를 몇 마리 기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가지고 거의 실험실 문 닫을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다른 거 할 짓이 많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신경세포의 활동을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이 원숭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신경세포들이 어떤 활동을 보이나 이런 거를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초기의 그런 연구들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실험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생각은 없고 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뇌 속에 이런 뇌세포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같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설명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제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축적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기억 기능계라고 하는 게 뇌 속에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3가지 정도 최소한 그걸 뭐 더 세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기억의 경우는 그걸 더 세분을 해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대립되는 시스템들도 나누는데요. 이걸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이런 기억 기능들을 수행하는 뇌의 혹은 신경세포의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기억이 수행되는 영역이 다르고 그런 걸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어떤 패턴, 활동 패턴이 다르고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망가뜨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그 자동차 속에 뭐 동력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작동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뭐 운전하면 그냥 차가 가면 되지 뭐 그 차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뇌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뭐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죠 대부분. 그런데 이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아 이게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첫째.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아 이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걸 알려면 우선 망가뜨려 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이제 기억 기능계가 여러 개 종류가 존재할 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런 것들이 뇌 속에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3가지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감각기억, 두 번째는 단기기억. 감각기억은 보통 아주 길어봐야 2초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각을 일단 하죠. 밖에 이제 뭐 불이 번쩍했다. 그러면 그 불이 번쩍한 거가 뇌 속에서 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신경세포가 계속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게 딱 꺼진 다음에 그 신경세포의 활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해보고 또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다시 회상해내나 이런 거를 연구해보면 이제 감각기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한 2초 정도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기억. 이거는 인터럽션이 없으면 보통 몇 초.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닛이라고 쓴 거는 사실 조금 아주 어니주얼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침팬지 같이 아주 단기기억이 뛰어난 애들의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단기고. 장기기억은 그런 시간적 제약이 없이 한번 경험하면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뇌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계속 남는지 안 남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적 제약은 없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뭐 정리한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감각기억이 주의력이 주어지면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단기기억화되고 그 단기기억이 계속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어떤 과정으로 장기기억 체계 속에 등록이 되면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시 회상이 되면 이게 이제 장기기억이다. 뭐 이제 그런 흐름으로 되게 좀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재생이 잘 되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하나 드릴 텐데 그
그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번 보시죠. 이게 보이나요? 온라인상에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감각기억 과제입니다. 자, 과제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이제 사각형 박스 하나 보이시죠? 그 딱 집중하고 보고 있다가 숫자판이 나오죠? 그 숫자판을 바로 보시지 말고 이렇게 아크, 호 형태로 인디케이터가 뜰 텐데 그 인디케이터가 뜨는 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숫자가 뭔지 그걸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과제를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보통 초등학생들도 잘 하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했나요? 자, 그냥 앞을 멍하니 보고 계시다가 호가 나타나면 호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말을 하시면 되는데 막 갑자기 말씀하시면 여러 옆에 사람들이 틀렸을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음속으로만 자, 이러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어떤 거는 쉬운 것도 있을 텐데요. 이게 조건을 여러 가지를 지금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잘 하셔야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요. 큰일 났네. 이거 성적에 따라서 치매 확률을 계산하는 거를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추셨어요? 이제 몇 가지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강 장관님 다 맞추셨습니까? 착각이십니다.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어요? 아유.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이거 특별 과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과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감각기억 과제인데 이걸 이제 아이코닉 메모리 이렇게 표현, 영상기억. 뭐냐면 가운데 보고 있을 때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숫자가 나오는 순간하고 그 인디케이터 큐가 주어지는 순간에 그 시차가 좀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인디케이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주의력이 바로 그쪽으로 확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숫자를 바로 읽어내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는 숫자판이 먼저 나오고 그게 없어진 다음에 큐를 줘요. 그러면 큐를 보고 그쪽에 어떤 숫자가 있었지 하는 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 트레이스가 남는 시간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여기 계시는 이제 젊은 분들 하시는 경우에는 한 500ms 정도, 0.5초 정도 지난 후에 큐를 줘도 상당히 많이 맞춥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이제 연식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특히 이게 decay 타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decay rate가 있는데 그 decay rate가 빠르면 사실 그거가 빨라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이 이제 이 머리 뒤쪽에 있거든요. 그 머리 뒤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경세포들이 성그러지는 거. 나이가 들어서 특히 치매가 시작되면 신경세포들이 성그러져서 오래 지속이 안 되고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 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진료가 무슨 요일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감각 기억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기 기억을 한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닐 때마다 보여주는 영상이라서 좀 보신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교토대학에 가면 이 영장류 연구센터가 있고요. 이런 침팬지들을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으면서 이런 과제를 시킵니다. 이 과제를 잘하면 이제 주스를 주든지 과일을 주든지 리워드를 주든지. 뭐야 이거 뭐야? 대단하죠? 맨 마지막에 사람 손이 보이죠?
이거 사람 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동일한 과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우선 이 침팬지들은 숫자를 알아요. 이 숫자 순서도 알고, 이 순서대로 찍는 겁니다, 지금. 1, 2, 3, 4, 5, 6, 7, 8. 대단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딱 찍는데, 보세요. 자, 10개를 주고 찍으라 그랬는데 딱 기억을 해가지고 찍는 거.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이거 원래 다른 컨텍스트에서 학생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침팬지는 얻어도 못한 놈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초지능 막 이런 거 책들 보면 인간의 지능이 막 여기 있고 침팬지는 여기 있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보세요. 이런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과제에서는 침팬지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2배쯤 돼요. 그걸 측정을 해보면 단기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침팬지는 8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사람은 4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진화상에 보면 이게 진화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게 이제 침팬지가 여기 앉아 있죠. 여기 사람이 있고 침팬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요 4개는 크게 이제 에이프라고 합니다. 에이프는 유인원. 그 다음에 멍키, 여기 멍키 있죠. 원숭이.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은 여기 올드 멍키라 그래서 리서스 머카 하는 건데 요런 애들이고요. 진화상에 보면 원숭이는 한참 전에 여기서부터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침팬지는 우리하고 상당히 최근에 이제 진화상에서 분리가 된 그런 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숭이들은 이 단기 기억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논문도 내고 3.5개 정도, 한 3개는 충분히 하고 4개는 좀 못하고. 근데 사람 한 4개쯤. 그러니까 이 진화상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들은 여기 한참 이제 하등 동물이죠. 저는 그런 말 표현을 안 좋아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기원으로 따지면 인간에 비해서 이게 인간 소위 anthropocentric view 아닙니까? 이게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딱 보면 인간이 제일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서열을 매겼는데 한참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침팬지한테 원숭이라 그러면 막 화냅니다. 조심하세요. 얘네들은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이제 침팬지는 이거 그림을 아마 뒤바꿔 놨을 겁니다. 인간이 여기 침팬지 밑에 있고 침팬지가 이제 사람 위치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침팬지가 이렇게 진화상으로 쭉 진화를 할 때 뇌 사이즈가 한 20배 정도 원숭이보다 커졌어요. 근데 사람은 원숭이 뇌에 비하면 한 수백 배쯤 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침팬지는 원숭이보다 2배를 더 기억을 하고 인간은 거의 0.5개 정도밖에 기억 못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인 게 아니다. 하나의 1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다측면에서의 능력을 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간의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단선적 진화로 자꾸 표상하는 것은 큰 오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기억력 관점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게 아마 이거 다 하고 이제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얘기를 언제 하나. 자, 이거는 이제 과제가 뭐냐면 이 4개의 색깔을 기억을 하시는데 각각의 위치를 기억을 하십시오. 좀 다 외우셨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빨로 초파. 자, 그 다음에 제가 색깔을 보여드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죠. 어디였죠? 몇 시 방향? 1시 방향.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제를 이제 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과제를 이제 쓰는데, 자, 어디 있었죠? 저 색깔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짓말도 하시네?
인간의 특징이죠. 인간의 특징이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인간적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과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장기 기억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건 장기 기억의 한 예입니다.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주 뭐 다양합니다. 자,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나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진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었지? 하는 거를 다시 회상하는 것도 장기 기억이에요. 혹은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죠? 이건 어떻게 다 아시네. 그것도 장기 기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제가 물어봤던 어제 저녁 때는 뭘 했나, 이런 거는 소위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해서 소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측두엽의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거, 그런 거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배운지는 혹시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없을 거예요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피. 처음에 배우셨어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요?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이야, 초등학교 때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어니주얼한 천재급 빼고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대부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에 대한 기억, 그걸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고, 사실에 대한 기억, 그걸 우리가 시멘틱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저장고가 달라요. 뇌에서 저장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많은 소설가, 철학자 등등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더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억의 흐름이다 라고 저는 일단 가설적으로 일단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제가 배우는 견지에서 뭐 여러 가지 중간 설명을 다 빼고 하면 분리시키는 건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는 정신작용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 때는 뭔가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꼭 뭐 인도 유러피안 어족에서만 나오는 생각은 아니고, 그게 이제 어제 우리 안캅 교수께서는 언어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존재론이 어떻게 규정되고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하셨지만, 그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존재론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도 역시 자가조직화를 합니다. 언어와 사유의 관계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와 사유의 관계도 자가조직화의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챈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챈다고 하는 것은 객체와 주체, 보는 사람,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를 분리하는 사유의 활동,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정보예요. 그 의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 정보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의식의 내용이 이제 규정이 되겠죠.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자아를 구성하는 방식, 그 인식의 주체, 객체 뭐 이런 거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다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논지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식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근데 사실 대부분의 논란들이 그 개념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의식은,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일 때는 의식 이런 말을 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경우, 반응을 빠르고 적절하게 보이면 의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경과 의사들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컨셔스하다. 그 뜻은 뭐냐면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고 적절하게. 그래서 뭐 이름이 뭐죠? 그럼 이름이 나와야지. 오늘 몇 시입니까 지금? 그럼 답이 나와야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드라우지 하거나 스투퍼러스 하거나 심하면 코마토스 하다 이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각성 수준에 따라서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죠? 다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흔히 쓰는 의미는 안다는 거예요. awareness. 그러니까 각성 상태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반응성 뿐만 아니라 인식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안다 라고 하는 게 뭐뭘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정치의식. 그러면 어떤 계급이 자기가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때 컨셔스하다.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주 이제 익스트림 케이스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했죠. 그 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 의식된 겁니다. 의식화시킨 거죠. 그 지식이 머릿속에 어디 들어있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내성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MRI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데 도전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혹은 뇌파를 찍어보자, 혹은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한번 뇌 속에다 전극을 꽂아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뇌 속에서 아무튼 찾아보자 이 의식이 어디 있는지, 그 인식이 어디 있는지.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의식의 두 번째 의미는 인식이라는 개념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성적 사유라고 하는, 혹은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재규적 용법의 의식이 있는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자아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의식의 흐름, 아까 제가 표현했을 때 사유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 사유 자체를 객체화시켰다는 거죠. 그 사유의 내용을 객체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후설에 의하면 intentionality의 일부로서의 consciousnes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반성적 사유라고 하는 의미가 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마구 쓰고 있고, 서로 얘기를 할 때 나는 1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3번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개념의 혼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를 할 때 제 생각에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제 조금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뇌 속에 어디 있나? 우선 그 각성이라는 의미의 의식은 뇌줄기에 있습니다. 뇌줄기가 망가지면 의식이 없어져요. 뇌 전체가 있고, 나중에 해부학, 오늘 이제 해부학 강의까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의식은 뇌줄기가 전체 뇌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하는 방식, 작동 방식에 의해서 의식이라는 게 규정이 되죠. 각성은. 두 번째, awareness라고 하는 의미의 의식은 대뇌 피질에 되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대뇌 피질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뇌 속에서 시각 기능계가 흐름을 가지고 쭉 정보 처리가 일어나는 과정에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 정보 흐름은 뇌의 아래쪽으로 가는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시각 기능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가는 게 있고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인식에 관련된, 특히 보고하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할 때 활동화되는 거는 아래쪽 흐름. 그래서 위쪽 뇌는 또 다른 정보 처리 목적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가는 정보 흐름은 소위 conscious perception, 그래서 perceptual consciousness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걸 깨닫는데도 한 두세 번의 오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류들을 제가 뭐 여기서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벌써 12시 반이 됐다는 신호를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말씀을 더 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이 실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뇌 아까 도잘 패스웨이와 이제 벤트럴 패스웨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스템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시스템 두 가지 정보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쪽으로 가는 정보 흐름이 깨지면 사람이 이 시각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에 나오죠. 손을 이렇게 어떤 슬롯 같은 데 집어넣으라고 과제를 시킬 때 위쪽으로 가는 흐름이 망가진 그런 환자들은 손을 제대로 못 집어넣어요. 이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손을 집어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B에 보면 지금 가다가 부딪히는 걸 지금 만들어 예로 보여드리는 예시하는 거죠. 그 반면에 아래쪽 부분이 망가지면 벤트럴 시스템이 망가지면 이런 행동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여주고 집어넣으라 그러면 손을 막 집어넣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라든지 그 의식적으로 describe 표현을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몇 도다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손은 잘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꿈결에 하는 행동들이 있죠. 무의식적인 행동들. 그런 거를 멀쩡히 깨서 하는 거죠. 행동은 막 잘하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보고를 해라 그럼 못해요. 근데 그런 환자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그런 환자들의 뇌 중에 특히 그 병변, 그러니까 뇌가 파괴된 부위가 주로 아래쪽 부분, 측두엽 부분 쪽으로 가는 정보의 흐름이 막히면 그런 conscious perception이 안 되더라.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중에 두 번째 의미,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 측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것다. 그러면 세 번째 의미, 자기 반성 능력이 없는 환자들은 어디가 망가진 걸까? 혹은 뇌의 어느 부위가 그런 자가 반성 능력을 관장하는 것일까?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기 반성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람 좀 붙잡아다가 뇌사진 찍어보고 자가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자기 스스로 해당하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모집할 때 어느 쪽에 이렇게 손을 드셔야 되는지 반성해 보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자 이제 기억 아까 얘기했고 그것의 흐름 속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시간이 뭐 예상대로 지금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학습 관련된 것들이나 이 많은 자료들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만 넘어가고 생명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넘어가고 요거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의식, 뭐 뇌 기능, 지능 이런 걸 얘기할 때 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생각을 모아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점을 빠뜨려요. 쉽게 빠뜨려요. 그러니까 마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 기반 없이 뭔가 나온 것 같이 생각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 물질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후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사고의 프레임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시키는 순간 바로 그런 사고 프레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고 프레임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측두엽에서 나옵니다. 측두엽의 뇌의 특성이 그래요. 항상 나눠요. 뭔가 차이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그게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 인식 얘기했었죠. 그 인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별하는 거. 구별하지 않으면 인식이 안 돼요, 사실. 반면에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다 스킵했지만
부정력으로 가는 도설 pathway, 아까 이제 정보 흐름의 위쪽으로 가는 흐름.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추구하는 것은 동일성.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규칙적이길 바라고 정확하길 바라기 때문에 미미한 차이들을 교정을 하죠. 차이를 없애는 쪽으로 인식을 진행합니다. 정보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게 반복, 그리고 그 반복으로부터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 속에서 학습으로 이루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어쨌든 측두엽의 이 뇌기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꾸 구별하고, 특히 이분법적 판별하고 분리시키고, 아까 이제 주체와 객체도 분리시킨다고 했죠. 심지어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이분법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부터 벗어나 있다, 혹은 그거 구별된다, 이런 사고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지능이라든지 의식 이런 것들이 물질성을 갖고 있고 물질적 기반 하에 작동되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항상 느끼는 이유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점심을 안 먹으면 뇌가 작동을 안 해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뇌가 작동되는 데는 항상 에너지가 사용되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공급하고 그걸 유지시킬 건가에 관련해서 뇌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먹이고 그 먹인 걸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또다시 먹이는데 관여되는 이런 자가 조직화의 큰 흐름 속에 들어있다. 근데 그게 바로 생명 현상이죠. 그거는 뇌만 하는 게 아니고 단세포 생물부터 합니다. 그 단세포 생물, 특히 무핵 세포의 경우에 전체 시스템과 그 스스로를 구별하는 이제 세포막으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그 막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스스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로컬하게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계속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물리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생명의 가장 에센스고, 스스로를 자기 조직화, 자가 조직, 자기 조직화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이 의식과 생명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문제점은 왜냐하면 이 생명과 의식을 자꾸 대립적으로 보는 순간 사유가 한계를 드러내요. 어떤 한계를 드러내냐? 첫째는 이런 물리적 수준, 생물적 수준, 정신, 행동의 수준, 이런 수준들을 단절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고 그 속에서 다시 또 나누고, 뭐 이런 이제 자꾸 단절적인 문제가 생겨서 전체 체계를 바라보는데 정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철학적 태도와 정신적 혹은 종교적 얘기를 할 때 정신적 태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6일 동안은 물질적으로 살고 하루는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연하죠. 이제 그런 이제 비정합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불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절적으로 보거나 서로 대립적 관계에서 보면 그거의 연원을 무시하기 때문에, 역사성을 무시하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들이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몰역사적이고 탈역사적이라서 설명 자체가 불충분해집니다. 그 불충분해지니까 갑자기 초자연적 현상을 자꾸 끌어들이죠.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까 이제 물질과 정신은 마치 물질로부터 벗어난 우주의 기운이 내려온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초자연적 현상으로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게 설명 자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론과 실천이 괴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비실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화이트헤드가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거에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그래서 비정합성, 정합적이어야 한다, 혹은 충분해야 한다,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로 진리를 판단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원용해서 한번
사고를 해본 거. 자, 그런데 그러면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뭐냐? 지금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뇌 속에서 인지 기능이 작동된다고 하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작은 박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떻게 막 처리해가지고 어떻게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반응이 툭 튀어나오죠. 근데 그게 적절하게 나오려면 인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게 그런 정보의 흐름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가 유입돼서 그게 지각, 인지, 운동 해가지고 바깥에 정보를 산출하죠. 우리가 운동한다고 하는 거 혹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정보가가 있습니다. 그죠? 정보가가 있죠? 세상의 어떤 변화를 촉발하지 않습니까? 놀랍기도 하죠. 그게 바로 그 놀랍다는 뜻이 이제 정보 가치가 높다는 뜻인데 어쨌든 그런 정보의 흐름, 정보의 교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연원은 이전부터 있었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 그걸 이제 히스토리시티라고 하이데거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팩티시티와 히스토리시티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 큰 까만 테두리를 제가 이제 친 거고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자가 조직화의 과정은 사실 생명 현상에서 그대로 발전해온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크게 이제 두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통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진화적 개념이죠. 애시당초 단세포 생물부터 혹은 빅뱅으로부터 그 단세포 생물이 출현할 때까지의 자가 조직화 과정 속에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단세포 생물부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뇌까지 구성될 때까지의 진화적인 연속성 속에 이 개통 발생이 있는데 그 개통 발생 속에 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여기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걸 나열을 했지만 어떤 그런 특징을 갖게 된 거죠. 또 한 가지의 그 연속성은 단위 개체 수준에서의 연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개체를 통해서 진화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종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개체화의 과정 그리고 개체가 스스로 발전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을 통해서 이런 연속성이 있는데 그 연속성도 역시 생명과 의식이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의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어지고 그거를 탄생과 더불어 발전을 시켜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생명 현상이 지능, 의식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론 체계 속에서 이제 좀 정합성도 있고 충분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큰 흐름이 첫째는 생태주의, 두 번째는 포스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사유의 흐름에서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확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는 어떻게 되죠? 세포가 그 속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 로컬한 바운드 인텔리전스를 지금 발현하고 있는 거죠. 화학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하는 그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인텔리전트 프로세스들이 좀 더 복잡화되면 뇌 속에서는 무의식적인 인지 행동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해도 뇌 속에서 많은 프로세스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사실 인지 행동에서 대부분 99.9999%는 무의식적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프랙션이 의식으로 떠올라 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생명현상의 어떤 지능적 행위, 그걸 솔직히 요즘은 식물도 인텔리전트하다 뭐 이런 표현식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페로몬 같은 것도 케미컬로 디펜스도 하고 이거 다 인텔리전트하잖아요. 뭐 식물이 지능이 없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에서 쭉 보면 지능의 내용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의 사유의 흐름, 그런 게 이제 우리 포스트 휴머니즘. 근데 이런 것에 큰 인사이트를 주게 된 계기는 사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간지능의 어떤 특성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인간지능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의 바탕하에서 이런 인사이트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포스트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주의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능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가 뭔가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되는 그런 일련의 사유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게 다 뇌 속에만 있다고 생각했죠. 3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인지과학자들도 점점 똑똑해져서 아, 이게 지능 혹은 인지랑 의식 이런 거는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도 있다. 뇌와 몸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화된 인지라고 표현하고요. 아, 그것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화되거든요. 항상 외화돼 왔고 또 환경 속에 그 시스템 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외화된 뇌죠. 기존의 인류가 쭉 축적되어 온 지식을 외화시켜서 이런 물체를 만들고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의 인지 활동의 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술 철학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생태주의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런 우리 지능의 구성 요소가 전 우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이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결국 생태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생태주의적 지능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